영화 오펜하이머가 15일 오늘 개봉합니다. 이미 영화를 보신 분들도 있고 볼 생각인 분들도 있을 텐데요. 오펜하이머는 원자폭탄의 아버지로 많이 불리며 항복 안하고 뻗팅기고 있던 일본에게 원자폭탄 한 방으로 항복하게 만들었죠. 그런 그가 말년에는 공산주의자로 몰려 모든 권력을 내려놓아야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펜하이머 사건이죠. 원자폭탄의 아버지로 잘 알려진 위대한 과학자 오펜하이머. 그는 뉴욕의 독일 출신 유대계 미국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죠. 아버지가 양복사업으로 크게 성공을 거둔 덕에 상당히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오펜하이머의 부모님은 교육열이 높고 오펜하이머 자신도 날 때부터 머리가 좋았기에 승승장구할 수 있었는데요. 1922년에 하버드 대학 화학과에 들어가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버드를 졸업하고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의 분위기가 맞지 않은 오펜하이머는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이 많았는데 심지어 담당 교수에게 독사과를 먹이려다가 들키는 경우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아무런 징계 없이 괴팅된 대학교로 옮긴 오펜하이머는 케임브리지와 달리 자신과 맞는 분위기에 물 만난 고기 마냥 연구 성과를 내었습니다. 마침 괴팅된 대학교에는 당시에 태동하고 있던 양자역학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었는데요. 오펜하이머는 여기서 양자역학을 공부해 후에 원자폭탄을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괴팅턴 대학교에서 과정을 수료하고 미국으로 돌아와 교수로서 생활을 이어갔는데 그러다 1942년 맨해튼 프로젝트를 만나게 됩니다. 맨해튼 프로젝트에서 오펜하이머를 발탁한 사람은 바로 레슬리 그르브스로 맨해튼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군인이었죠. 처음에는 노벨상 수상자가 넘쳐나는 이 그룹에 총책임자를 괴짜인 오펜하이머를 지목했냐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상적으로도 그가 공산주의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어 애국심의 의심을 받았죠. 하지만 오로지 목표 달성에만 관심이 있는 레슬리는 그가 자기 분야가 아니면 잘 모르는 다른 학자들과는 달리 다양한 분야를 폭넓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학자들을 총괄 지휘해야 하는 위치에 오펜하이머가 적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레슬리의 안목은 정확했고 한 번도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에 책임자로 근무하지 않으면서도 맡은 바 역할을 문제없이 수행해내 인류 첫 핵폭탄 실험인 트리니티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곧바로 리틀보이와 팻맨을 만들어 각각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하는 데 성공하죠. 오펜하이머의 능력과 레슬리의 안목으로 탄생한 원자폭탄과 2차 세계대전의 종식.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The world would not be the same. Few people laughed. Few people cried. Most people were silent. I remembered the line from the Hindu scripture, the Bhagavad Gita. Now I am become death, the destroyer of worlds. I suppose we all thought that one way or another. 카카, 제 손에 피가 묻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대통령 자문위원회로 활동하던 오펜하이머는 수소폭탄을 만들어달라는 트루먼 대통령의 요청에 이렇게 말하면서 수소폭탄 연구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는 인류가 공멸할 수 있는 전략 핵무기를 만들기보다는 전술 단위의 핵무기를 만들길 바랬죠. 트루먼 대통령은 오펜하이머와의 면담에서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분노했다고 합니다. 따지고 보면 전쟁을 총지휘했던 건 루즈벨트와 함께한 트루먼 대통령 본인이고 원자폭탄을 투하하라고 최종 승인한 것도 트루먼 대통령이었기 때문이지요. 사실 오펜하이머는 원자폭탄 사용을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원자폭탄을 사람이 적은 도쿄만에 투하해 위력을 과시하는 게 어떠냐라는 주장에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원자폭탄의 위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없다고 판단했지요. 실제로 그는 레슬리와 함께 교토에 원자폭탄을 투하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도 이 폭탄의 엄청난 파괴력을 본 뒤에는 원자폭탄을 통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거죠. 때문에 자문위원회인 자신의 지위를 활용해 수소폭탄 연구를 최대한 방해하였습니다. I have been asked whether in the years to come it will be possible to kill 40 million American people in the 20 largest American towns by the use of atomic bombs in a single night. I am afraid that the answer to that question is yes. 결국 프로젝트 주도는 맨해튼 프로젝트에서 함께 근무한 텔러가 주도해 수소폭탄 아이비 마이크가 시험 폭발에 성공하게 됩니다. 아이비 마이크는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450배에 달하는 폭발력을 가졌다고 하며 이 실험의 성공으로 그는 수소폭탄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그는 헝가리 출신 과학자로 공산주의와 독재 정권 치하에서 살았기에 공산주의와 파시즘 모두 적대감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었죠. 오펜하이머는 정치권에서 눈엣 가시 같은 존재가 되었고 그의 불행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메카시즘이었죠. 2차 대전이 종료되자마자 시작된 냉전의 여파로 미국 내에서는 공산주의 색출 광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된 상황이었죠. 이 메카시즘 광풍에 오펜하이머 또한 휘말리게 되며 1954년 오펜하이머 청문회가 열리게 됩니다. 실제로 대공황 시절엔 친동생인 프랭크 오펜하이머는 잠시 공산당에 익명으로 가입한 적이 있었고 오펜하이머의 아내였던 키티 역시 한때 좌익 사상에 깊이 경도되었던 과거가 있었으며 키티의 전 남편이 스페인 내전에 공화파로 직접 참전해서 목숨을 잃기까지 했죠. 특히 오펜하이머의 전 애인인 진 테드록은 열성적인 공산주의자였는데 원자폭탄을 개발하는 동안 그녀와의 미래 사실이 FBI를 통해 공개되면서 원자폭탄 개발 정보까지 흘린 소련 스파이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죠. 그리고 이 청문회에서 수소폭탄의 아버지인 텔러가 증언을 하러 나왔는데요. 그는 만약 오펜하이머가 수소폭탄 연구를 방해하지 않았다면 수소폭탄의 개발이 지금보다 더 빨랐을 것이라며 오펜하이머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죠. 결국 오펜하이머는 대통령 자문위원회 의장 자리는 물론 여태까지 공직을 모두 빼앗기고 비밀 정보 접근 권한마저 뺏기며 그의 명예가 실추됩니다. 한때 미국 과학자의 아이콘이자 원자폭탄의 아버지라 불렸던 인물이 불과 10년도 안 돼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결국 3년 후 오펜하이머는 은퇴를 하게 되고 휴양지에 땅을 사 가족들과 함께 조용히 시간을 보내다 1967년 후두암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과연 오펜하이머가 공산주의자였냐? 라는 질문에 해답은 아직도 의문입니다. 앞서 말했듯 그의 주변에는 좌익 사상에 경도되거나 공산당원으로 활동한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맨해튼 프로젝트를 총괄한 레슬리 장군과 폰 노이만 등은 그에 대해서 국가에 대한 충성심은 의심하지 않는다는 호의적인 증언을 했고 원자폭탄에 대한 기밀을 오펜하이머가 흘렸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결정적으로 2022년 12월 15일 제니퍼 그레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오펜하이머의 보안 승인에 대해 1954년 원자력위원회의 결정은 위원회 자체가 규정을 위반한 결함 프로세스라며 오펜하이머 박사가 겪은 과정에 편견과 불공정에 대한 더 많은 증거가 밝혀졌고 그의 충성심과 애국심은 확인됐다 라고 말하며 오펜하이머 청문회는 그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드러났죠. 현재에 와서 메카시즘 광풍은 지식인들을 대거 숙청시키고 문화계를 박살낸 미국판 문화 대혁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제가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와 오펜하이머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느낀 점은 아무리 악을 위해 맞선 히어로라도 흑백 논리로 무장한 말 한마디면 바로 빌런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흑백 논리는 지금도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당장 제 채널만 봐도 저를 좌판이 공격하는 사람들 많이 봤고요. 자기 생각에 함몰돼서 남의 말은 하나도 듣지 않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가 좋아하는 유튜버나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주장하면서 스피커 역할만 할 뿐인데 자기는 깨어있는 사람이라거나 혹은 자신의 지식을 전파하는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있더라고요. 선동은 한 문장으로만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라는 괴벨스의 명언처럼 흑백 논리는 매우 위험하며 혀끝으로 사람 하나 죽이는 것쯤은 일도 아니라는 사실을 오펜하이머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